단원별 문제풀이 아마 이번부터는 지난번에 기출 문제와 관련돼서 요약 기출 예상 문제를 한 권으로 해서 문제집을 내려고 했었는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2단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글자가 좁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시각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어떤 디자이너의 그런 말이 있어서 그걸 1단으로 풀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근데 1단으로 풀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겼냐면 분량이 800페이지 정도가 돼서 문제집이 800페이지 정도면 너무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약 기출과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따로 뺐습니다.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래서 문제집이 1권, 2권이고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문제풀이반은 2권에 해당되는 어쩌보면 좀 비용적인 정신 측면에서도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한 그 분량은 250페이지 정도 예상 문제집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 교정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만나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프린트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깔끔하게 나는 지금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정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교무실에 있다가 한 걸음 달려왔는데 나는 여러분들 문제 풀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좋은 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 말해서 오늘 새벽까지도 내가 1시 넘어설까지도 그 문제집에 대한 교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정 보고 한번 해도 오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보고 또 보고 다 교정 끝내서 보냈는데 또다시 오늘 아침 보니까 오자가 2개가 발견됐어요. 그렇게 사실 어떤 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사람 이상이 그 책을 보고 교정 보고 오자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도 좀 그런 점에서 좀 미숙함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번에 책을 낼 때는 좀 더 정확한 책, 오자가 없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 했더니 목이 잠겼어요. 사실은 어제 강의를 갖다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강의를 하고 또 막 가서 교정 보고 이렇게 해서 뭐 내 사정이겠습니다만은 오늘 목이 예전보다는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좀 맑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집 구성은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예상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 권으로 나왔을 때는 이번에 그 프린트물로 진행할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섞어서 좀 하기로 했었는데 단원별 예상 문제집 이렇게 분리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의 어떤 참고 자료로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요약 기출 문제는 어제부터 이제 프린트물로 봤던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핵심 정리와 더불어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뒤에서 놓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약 기출 그래서 요기예가 문제집의 이름이에요. 요기예 요약 기출이 1권이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가 2권 그래서 문제집은 1권 2권 별도로 각각 별도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로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한번 버리고, 한번 쓰고, 한번 보고, 뭐 그에 대한 어떤 관리를 갖다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떤 그 우리가 합격의 어떤 길가, 합격의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 또 나름대로 수업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꼼꼼히 또 적으면서 또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넣고 해서 교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이 오랜 시간을 그 교재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교재를 통해서 수업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프린트물로 이렇게 무료로 주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을 또 산다는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을 또 따지면 또 그것도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내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지난 11월, 12월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 교재 편찬으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 가운데 일단 4권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심화반과 관련돼서 그 심화반도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심화반도 교재를 좀 다른 걸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원고를 넘겼는데 그 출판사의 그 문제로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심화반도 우리 종합반에서 했던 그 교재와 더불어서 아마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문학이 나가는데 토요일 날 문학에 있어서는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제 일단 제본을 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그 제본을 해서 먼저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올 한 해 많은 상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에도 많은 상황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처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대처했기 때문에 또 판단하고 또 그 길로 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를 통해서 또 계획했던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많은 상황들이 맞닥뜨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맞았던 마음, 초질과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한다면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르는 것이 나오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나왔으면 그것은 꼭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알고 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 뭐 문제를 풀어보고서 아이고 내가 이거 틀렸구나,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모르는 것이 있었으면 모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저에게 질문도 하고, 알겠어요? 학습을 통해서 또는 복습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것을 아는 것. 그러면 분명히 백전백승이 아니라 나는 반을 바꿨죠. 110합, 100번 시험 봐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가지고 또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실 텐데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알겠죠? 하나의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자세로 문제풀이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프린트물이 안 와서 약 1시간 동안 제가 이런 설교 아닌 설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PPT가 있으니까 잠깐, 이건 아니지. 저 뒤에 잘 보여요? 위치가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구성은 어떻게 됐느냐? 예상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출문제 가운데도 물론 기출문제 우리가 이미 풀어봤던 기출문제에서는 뺐습니다만은 그 이외의 기출문제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풀어야 되겠다, 좋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선별해서 같이 엮어서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예상 문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항상 이런 예상 문제를 내는 것도 뭐에 기준을 둔다? 기출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창조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전혀 엉뚱한 그런 문제를 갖다 개척해 나가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듭니다. 가장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는 점?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출 문제 풀이 했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단원별 문제 풀이만 듣고자 했던 학생들, 좀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다? 가이드가 되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그랬을 때에 예상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또는 여기서 기출 문제 우리가 과거에 혹시라도 접했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맞출 수 있는가? 알겠어요? 그 수준까지는 내가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도 관심을 갖고 병행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전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뭐 한 230에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물론 뒤에 해설 정답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밑에 해설 정답 뺐죠? 뒤에다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고,
물론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가 한 8주인가요? 7주인가? 아무튼 다음 달까지 우리가 문제풀이 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을 좀 다 다뤄주려고. 알겠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지문 같은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좀 속가서 좀 더 여러분들이 충분히 훨씬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제쳐두고 좀 풀 수 없거나 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속가서 그런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개봉 박두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분명히 책이 나올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수업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앞에부터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문법 가운데 언어 국어 파트와 의문론과 그다음에 형태론 있죠. 형태론의 단어 형성 과정까지 오늘 문제가 준비될 겁니다. 총 4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몇 문제? 45문제. 그래서 프린트물 오는 대로 그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이걸 보면서 풀으라고 하면 잘 풀겠어요? 에? 좀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셔 하고 해설해주고 지금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나가고 문제집 오면 하자. 자, 손 들어봐요. 지금 풀자. 아니면 문제집 오면 풀자. 나오고 약속한 시간은 지금 됐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적어도 한 30분까지는. 왜냐면 어제 20분 약속해놓고 30분 늦게 왔거든요. 아까 근데 이제 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게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사하기가 이렇게 문제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내 자신의 불찰도 있고 그렇죠. 책이 딱 나왔으면 뭐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책과 관련돼서 사실 그 45문제 같은 경우도 2단으로 처리해서 복사해 줬으면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이 오늘 뭐 해야 돼요? 촬영이 돼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책에 대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복사문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복사해서 주는 겁니다. 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양이 많았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내가 물어보니까 출판사에서 물어보니까 요즘에 종이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책값이. 특히 대선도 있어가지고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이 딸리잖아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뭐 계약을 해가지고 잘 안 찍어내려고 하죠. 종이를 확보해놓고. 그렇잖아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 해전데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어떤 그 팜프렛 같은 경우 자료들이 많이 이제 집마다 배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책을 사게 해서 미안하지만 학원 측의 입장에서도 어제 아마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린트물을 써놨는데 아마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내 것만 가지고. 수업마다 이렇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책을.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엄청난 양을 복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간 시간은 어떻게 해서 복사가 돌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고장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런 불상사가 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면 우리 앞에 학생 말해볼까요? 없습니까? 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 남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옛날에 거기 보니까 그 김성주라는 아나운서가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좀 방송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그 시간을 갖다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일부러 끄는 건 아니고 끄는 건 아닌데 그런 방송에 있어서 진행할 때 그래서 정말 명예MC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순간을 갖다가 어떻게 시간을 갖다가 1분이 아니라 세상에 30분 이상을 끌고 가는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생방으로. 그럽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제 내용을 갖다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또다시 그 말을 갖다가 하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영역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어디고죠? 나왔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디예요? 비중이 높은 것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죠? 우리가 크게 4대 영역이 있잖아. 첫 번째 시작 문법 파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학이 있을 것 같고 네 번째가 뭐가 있다 했지?
비문학 버터가 있다. 그래서 어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내가 문제 이번에 그 주말에 우리 보는 모의고 있잖아요.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문학이 많이 나왔다고. 고전 문학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받아서 시험을 볼 때도 있어 없어요? 토요일마다 보잖아요. 토요일마다 보고 또 기타 주중에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문제를 갖다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보니까 사실 그 문학 파트를 많이 제시해 주더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앞으로 문학이 많이 나옵니까?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사실 그 추세는 문학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런 거요. 문학이 많이 나와요. 그때 문학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현대문학이 있고 고전문학이 있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학이 어려워요? 현대문학이에요? 고전문학이에요? 아마 이번에 냈을 때 고전문학을 좀 냈던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면 이미 어문 규정이나 문법 파트는 여러 차례 문제를 통해서 제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시험을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낼 때가 있죠. 근데 뭐 한자 성어만 낼 때도 있고 도금만 낼 때 있잖아요. 그런 한자 관련해서 어휘 파트만 중점적으로 낼 때도 있고 문학을 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 문학만 제시해 줬다고 해서 이번에 시험에 문학이 많이 나와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과 어문 규정과 어휘 이 파트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도착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줄까요? 고맙습니다. 45번까지만 해결하면 돼요. 45번. 그리고 이게 그 2도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받으면 괜찮을 거야. 색깔이 컬러로 나와서 문제집은 아무래도 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컬러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부터 45문제를 다 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어디까지 일단 푸냐면 거기 18페이지, 18번까지만 풀어봅시다. 일단 18번까지. 자, 지금부터 2022년도 시험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를 정의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속성. 그러니까 정의할 때는 본질적 속성을 통해서 정의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의할 때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면 돼요. 언어는 일종의 뭐라는 점? 기호로 수반한다. 기호죠? 언어는 기호다. 기호란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그렇다면 반드시 뭡니까? 그 기호는 뭘 가져야 된다?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 기호가 바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형식. 그래서 기호는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 의미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면 표상성이에요. 무슨 성? 표상성. 표상하는 감각적 표지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언어의 개념이죠. 따라서 언어를 갖다 우리 정의할 때는 반드시 들어갈 줄 요소는 뭐냐면 언어는 의미 있는 상징적 기호체계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답은 몇 번?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기호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내용이죠. 반드시 이것이 뭡니까?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표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하지 않는다면 뱉지 않는다면 언어로서 성립되지 않죠.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실현돼야 되겠죠.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표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랑그라는 개념이 있고요. 어제 심화반 듣는 학생들은 또 기억하고 있겠네. 또 종합반도 랑그와 파롤이 있어요. 랑그라는 것이 뭐냐면 지식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파롤이 뭐가 된다 같이 행용 언어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언어 학자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언어가 있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났을 때를 행용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된 것은 잠재적이고 상당히 관념적인 언어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할 때는 학자가 이렇게 분류한 거지만 실제적인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언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기호성, 의미성, 표상성 이것도 좀 알아둬야 해. 실제적으로
지식 언어. 지식 언어는 보편적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같은 사회 내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같은 지식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것이 무슨 언어? 행용 언어다. 그래서 행용 언어는 개별적입니다. 알겠지요? 이것도 좀 알아둬. 개별적이다. 그리고 랑그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느냐? 문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유형적 문체. 문체로 얘기할 때는 유형적 문체라고 하고, 요 행용 언어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자, 개별적이죠. 개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드러나?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통해서 드러날 때 개성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성적 문체와 관련돼요. 자, 이것도 역시 약간 심화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자, 한동안 랑과 빠롤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죠? 랑과 빠롤. 그래서 아마 교재들마다 다른 수험서 보면 랑과 빠롤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건 언어학적 개념이지만 학교 문법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거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랑과 빠롤의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언어죠. 그래서 랑가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랑가주. 이게 언어 단어가지. 실제적인 언어는 이 둘을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만 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답은 몇 번? 1번으로 정하고 갑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언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그러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이해하고 갑시다. 언어의 일반적 특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언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일반성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언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공통된 성질을 언어의 일반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그 언어는 누가 사용하죠? 우리 인간만이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내 책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언어의 특성이라고 그래. 그런 언어의 특성이라고 할 때는 다른 동물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의사소통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과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는 다른 점이니까 그 특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특성이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의사소통의 체계, 즉 동물들의 의사소통 체계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구별해서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고, 언어의 일반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그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얘기할 때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하든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든 그건 뭐예요?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언어의 일반성도 그렇고 언어의 특성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 많이 배운 적이 있죠. 자율성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 사회성이 있다, 분절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뭐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제멋대로다 해서 형식과 의미가 제멋대로 맺어진 것이다. 각각의 나라들마다 제멋대로 우리는 이걸로 정할 거야. 우리는 이걸로 정할 거야. 제멋대로 정해졌다. 제멋대로 정해진 과정을 우리 자율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와 뜻이 결합하면 언어마다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언어와 인간 파트에서 보면 그게 네 가지가 있죠. 시작. 민족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있다. 문화가 있다. 사회가 있었죠. 그래서 마치 이 자율성과 관련된 것은 어떤 요소예요? 여기서 자율성과 관련된 것은 각기 민족마다 각기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형식을 표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다 똑같아. 동일해야 되겠지. 동일해야 되겠지. 근데 동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나라마다 제멋대로 각각 형식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성? 자율성. 그래서 이것은 뭐와 관련됐다? 민족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 언어와 민족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 자율성이라고 했지. 잘 알아두고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한다 같이 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에 초점 맞추면 변한다, 변화, 변천, 달라짐, 달라진다. 이런 말이 떴다면 다 역사성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초점 맞춰야 돼? 각각의 그 단어의 언어의 일반성에 따라 또 성질을 얘기할 때 주요 단어들이 있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역사성이야. 알겠어요? 변한다.
변천했다, 달라졌다 이런 말 나오면 역사성.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였어요? 역사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변화라고 했잖아. 알겠지? 그리고 변한다는 점에서 가역성, 변가. 시작. 변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역사성은 변가다. 변화와 변천 또는 가역성이다 한다. 변한다는 게 가역성이니까. 이런 말들 꼭 기억해둬야 돼 이거. 헷갈리지 말고. 변화, 변천, 달라짐이란 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역사성을 갖다 가역성이 나가기도 하고,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시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입장에서 통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또 통시성에 해당된다. 무슨 성? 통시성. 통시성이라고 그래. 가역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약속은 개인의 노력으로 바뀐다. 자, 분명히 사회성은 뭐가 들어가? 약속이 들어갔어. 알겠지? 약속이야. 근데 약속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죠? 약불입니다. 약불. 약속인데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약속은 쉽게 깨칠 수 없죠. 깨울 수 없죠. 네? 깨트릴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노력을 바뀐다. 더구나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입장은 맞지 않다. 알겠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슨 성이라고 했다? 사회성. 그래서 사회성은 뭐라고 한다? 시작. 약불. 약속, 불역성. 시작. 약속, 불역성. 이런 개념을 하더라고요. 답은 몇 번? 잘못된 걸 찾는 문제였던 게 3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개인이 임으로 바꾸거나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사회성과 관련된 것이 뭐겠어요? 이거는 사회와 관련되겠죠. 그 사회 구성으로서 사회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같은 사회 내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이음절로. 같은 사회 내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이음절로? 언중이다. 시작. 옛날에 뭐 김원중도 있었는데 그거 있지 않나? 김원중? 아니 안 들어봤어요? 언중이다. 그래서 말씀 원자에 딱 무리중자 써서 언중. 이 언중이라는 것은 같은 사회 내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무리를 들어서 언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거치죠. 한국 사회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뭐요? 언중인 거야.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냐면 문화의 변동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언어가 변한다. 그래서 불교 문화에서 유교 문화로,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점점점 문화의 변동에 따라 많은 어휘들이 소멸되거나 또는 뭐에 대해 생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문화는 뭐와 관련됐다? 역사성과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변동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뭐다? 시험 문제 나오면 어휘면. 무슨 면? 어휘면이라고 답하기 바랍니다. 문화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 국어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휘라고 해야 돼. 1번 문법, 2번 의미, 3번 의문. 하면 답은 몇 번? 어휘가 답이다. 알겠죠? 어휘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된다. 자, 분절성. 언어는 소리와 뜻으로, 음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자, 사실 말하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보면 말하면 말이 하나의 소리 덩어리죠. 이 소리를 나눌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로 나눠? 자음과 모음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같이? 분절성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 원래 그 자연의 세계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의 세계를 갖다 얘기할 때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뭐나 하지? 비경계성, 경계가 없다. 비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모호성. 비경계성, 모호성. 그리고 뭐다? 연속성. 자연의 세계는 연속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연속되지 않는 것처럼, 경계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언어적 세계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따라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하나의 소리 덩어리잖아. 근데 이것을 갖다 마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리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요? 참고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답은 몇 번으로 적용했다? 3번이다. 하나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오르신다면 뭐 이 밖에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사고와 관련돼서 언어와 사고죠. 사고라고 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미 또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재구성해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예측하고 그것을 문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는 뭐가 된다? 창조성. 시작. 창조성.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저 멀리 우주까지 나갈 수 있고 저 깊은 바닷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 뭐랄까 폭이라고 할까? 이거는 우주만큼 넓다. 알겠습니까? 우주보다 더 넓다. 우주 밖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개방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개방성.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적이지 않아.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무한히 사고의 영역은 넓힐 수 있는 거다. 됐나요? 무슨 성? 그래서 개방성. 그리고 언어의 주체 누구라고 했지? 인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언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창조성, 개방성. 정리됐죠? 이 무한한 꿈을 그리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꿈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요. 생각의 꿈을 넓힐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몇 번? 3번입니다.